그날 새벽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떨림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는 남자의 존재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분의 따뜻한 체온이 이불 사이로 스며들어와 제 온몸을 감쌀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이 남자와 같은 침실에, 같은 침대에 누워있게 된 걸까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침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스탠드 등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끌까요? 그분이 속삭이듯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두세요. 오늘 밤만큼은 서로의 얼굴을 계속 보고 싶거든요. 그러자 그분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으셨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 손은 생각보다 거칠고 큼직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함께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더욱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손끝에서 손끝으로, 숨결에서 숨결로 흘러가는 감정들이 어떤 말보다도 더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면서도 뜨거웠던 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몇 주 전 그 평범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럼 제가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정이 올해 63살이 되었고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딸의 권유로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사 정리에 한창이던 저에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너머로 보인 그분은 깔끔한 회색 니트를 입고 계셨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문을 열자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사는 장인호라고 합니다. 혹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좀 자주 들려서요. 당연한 생활 소음이라는 건 알지만 가능하시다면 밤늦은 시간에는 조금만 조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65이라고 하셨는데 나이에 비해 참 젊어 보이셨고 무엇보다 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 첫 만남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는 길이었어요. 손에는 묶어둔 폐지 더미와 플라스틱 용기들을 들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바로 장인호 씨였습니다. 그분도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는 참이었나 봐요. 손에 깔끔하게 정리된 재활용품들을 들고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정희 씨 맞죠? 그분이 먼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셨어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도 고마웠고 무엇보다 그 자연스러운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호 씨도 분리수거 하러 나가시는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리수거 요일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얘기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점점 더 편안한 분위기가 되어갔어요. 그분의 말투는 참 차분하고 따뜻했거든요. 분리수거장에서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분의 손에 들린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분리수거품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는 작고 오래된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아날로그 카메라였거든요. 어머, 그거 필름 카메라네요. 요즘도 그런 걸 쓰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제가 신기한 듯 말하자 그분이 살짝 부끄러운 듯 웃으시며 카메라를 보여주셨어요. 이거요.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거거든요. 디지털도 좋지만 필름만의 그 특별한 느낌이 있어서요. 그분의 눈빛이 카메라를 바라볼 때 한층 더 반짝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더 궁금해져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진을 주로 찍으세요? 주로 일상적인 것들이요. 아파트 단지의 계절 변화라든지 하늘의 구름 모양이라든지 특별할 건 없지만 제 눈에 예쁘게 보이는 순간들을 담아두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세심하고 감성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름 카메라로 일상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참 로맨틱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날은 아파트 정원에 꽃을 찍고 계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석양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셔터를 누르고 계시기도 했고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사진에 대한 열정을 지켜보는 것이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그분과 나누는 대화들이 점점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처음엔 예의상하는 인사 정도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하루 일상을 나누는 정도까지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마침 장인호 씨도 같은 시간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날의 그분은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 급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자마자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정희 씨, 혹시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러자 그분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필름통 몇 개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당장 내려가야 하는데 어제 찍어둔 중요한 사진들이 있어서 현상을 맡겨두고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현상소 문 닫는 시간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직접 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필름들을 현상소에 좀 맡겨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급한 일인 것 같았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현상소에 맡기면 되나요? 그분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며 현상소 위치와 맡기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필름 현상은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그분이 설명해 주신 대로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약속대로 현상소에 들렀습니다. 작은 필름통 3개를 카운터에 내밀면서 현상을 부탁했어요. 직원분이 며칠 후에 찾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 작은 필름들 안에 어떤 순간들이
담겨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현상된 사진들을 찾으러 갔을 때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보니 꽤 두툼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장인호 씨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아직 고향에 계신다고 하셔서 그냥 문 앞에 놓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예쁜 종이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봉투 겉면에는 정갈한 손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유리병에 담긴 원두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그윽한 커피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며칠 전 현상소에 필름 대신 맡겨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소중한 사진들을 무사히 찾을 수 있었어요. 작은 마음이지만 제가 직접 내린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따뜻하게 우려서 드세요. 글씨체 하나하나가 참 정성스럽게 쓰여져 있었어요. 마치 옛날 어른들이 쓰시던 그런 단정하고 차분한 글씨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직접 원두를 갈아서 포장해 주신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원두로 바로 커피를 내려 마셔봤어요. 정말 깊고 진한 맛이 났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원두와는 확연히 다른 정성이 들어간 그런 맛이었거든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장인호 씨에 대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이 취미인 이웃이 아니라 이렇게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호의에도 이렇게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분의 정성스러운 커피를 마시며 저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현상소에 필름을 맡겨드린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감사를 표현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평소 제가 즐겨 마시던 와인 한 병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산 적포도주였는데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마시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바로 그 와인이었어요. 특별한 날에만 꺼내 마시던 소중한 것이었지만 장인호 씨의 정성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와인병에 작은 리본을 매달고 간단한 쪽지도 함께 준비했어요. 맛있는 커피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도 작은 마음 전합니다. 라고 정갈하게 적어서 와인과 함께 포장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분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장인호 씨가 나타나셨는데 제 손에 들린 와인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이건 뭘 이렇게까지. 그분이 당황하시는 모습이 참 귀여웠어요. 저는 웃으며 와인을 건네드렸습니다.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요. 저도 감사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와인 드실 수 있으시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와인을 혼자 마시기엔 아까운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한잔 하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장인호 씨의 집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말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 놀랐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그분이 찍으신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오디오 시스템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이 참 예쁘네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시는군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그분이 조금 쑥스러워하시며 거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차분한 선율이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아파트 단지의 사계절 풍경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구름, 나무에 앉은 새들, 비 내리는 창가의 모습까지 모두 일상적인 순간들이었지만
그분의 시선으로 담아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조용히 와인을 따랐습니다. 첫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건배를 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사진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는지, 어떤 순간을 담는 걸 좋아하시는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깊은 대화로 이어져 갔어요. 사실 사진을 시작한 건 아내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시는 순간, 저도 덩달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의 추억, 혼자가 된 후의 외로움,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오면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와인 한 잔이 비워질 때쯤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겪어온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현재의 일상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음악은 여전히 부드럽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와인의 은은한 향기와 함께 방 안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로 저와 장인호 씨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웃사촌을 넘어서서 진짜 친구가 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분은 종종 아파트 마당 벤치에서 사진을 찍고 계셨는데, 제가 지나갈 때면 자연스럽게 옆자리를 권해주시곤 했어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그런 순간들이 더 자주 생겼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한 시간대에 마당의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분의 말하는 방식이 참 독특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답답할 정도로 느리지도 않은, 마치 가을 오후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느긋한 속도였습니다. 그런 말투를 들으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더라고요. 요즘 단풍이 참 예쁘지 않나요? 작년 이맘때는 혼자 보느라 조금 쓸쓸했는데 올해는 함께 볼 사람이 생겨서 좋네요. 그분이 벤치에 앉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시던 그 순간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과 동시에 저에 대한 고마움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보는 풍경과 누군가와 함께 보는 풍경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이 사람에게 마음을 기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는 제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위로였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먼저 벤치에 앉아 있으며 그분이 필름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함께 아파트 정원의 계절 변화를 감상하면서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정희 씨는 가을을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 자주 마당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 계절이 바뀌는 걸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따스한 오후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장인호 씨가 단순히 친절한 이웃이 아니라 제 마음에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그분이 웃을 때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들은 참 소중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함께 앉아서 바람을 느끼고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분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그분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좋았어요. 어떤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담았는지, 그 사진 속에 어떤 기억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의 섬세한 감성을
조금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제 이야기도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제가 이사 오면서 느꼈던 외로움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털어놓으면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정도였다면 나중에는 1시간 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곤 했거든요. 그분의 느릿하고 따뜻한 말투에 마음을 기대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두렵기보다는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가을 날들이 지나고 어느새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특히 궂은 날씨였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더니 오후가 되자 굵은 빗방울들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왠지 마음도 촉촉해지면서 그리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문득 장인호 씨는 이런 비 오는 날 뭘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아파트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평소 우리가 앉던 벤치도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밖에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런 비 오는 날 저녁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화면 속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인호 씨였어요. 비에 젖은 우산을 들고 계시고 다른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많이 젖어 계셨어요. 머리카락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어깨의 재킷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거든요. 어머, 이런 비에 무슨 일이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제가 당황하며 말하자 그분이 조금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냥 비 오는 날에 갑자기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이런 날씨에도 저를 보러 오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분의 손에 들린 건 와인 한 병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병이었습니다. 이런 날엔 따뜻한 데서 와인 한 잔이 어울릴 것 같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는 서둘러 그분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우선 젖은 재킷을 벗게 하고 수건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분이 머리를 말리시는 동안 저는 와인잔을 준비했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어요. 그런 소리가 오히려 실내를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안주도 함께 준비했어요. 치즈와 크래커, 그리고 견과류 몇 가지를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조명만 켜두어서 분위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와인을 따르는 동안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비 오는 밤이라서 그런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정희 씨 생각이 났어요. 비가 오니까 혼자 계실 텐데 쓸쓸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분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오후 내내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와인의 부드러운 맛과 함께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평소 벤치에서 나누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진솔한 내용들이었어요.
각자의 외로움, 서로에 대한 마음 탔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인호 씨는 새벽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어젯밤의 일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아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 식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마셨던 와인잔 2개가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 잔들을 보니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게 다시 한번 실감났어요.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아까워서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 반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런 이른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제 딸 미영이가 서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 미영이가 왜 이런 시간에? 저는 당황해서 중얼거리며 급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탁 위의 와인잔들, 소파에 놓인 쿠션들의 흐트러진 모습. 모든 게 어젯밤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일찍 미안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어. 딸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저는 급히 와인잔을 치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은 예비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들어간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냥 식탁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표정부터 살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와인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을 보자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혹시 누구 왔었어? 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아, 응. 같은 층에 사는 이웃분이 어젯밤에 잠깐. 제가 더듬거리며 말하고 있을 때 미영이가 식탁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와인병도 아직 테이블 옆 선반에 그대로 있었고 치즈와 크래커 접시도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엄마, 와인까지 마셨어. 그냥 이웃이라고 하기엔. 딸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또다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장인호 씨였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고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셨습니다. 아마 어젯밤 감사 인사차 뭔가를 가져오신 모양이었어요. 미영이도 인터폰 화면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어젯밤에 와인을 마시고 간 남자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찾아오는 상황. 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엄마, 미영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는 놀라움, 당황,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인호 씨가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어젯밤 감사해서요. 작은 선물 가져왔는데 혹시 지금 괜찮으신가요? 그 말을 들은 미영이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저는 인터폰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 먼저 이야기 좀 하자. 어젯밤의 아름다운 감정들이 갑자기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딸의 그 복잡한 시선을 받으며 서 있자니 제가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고 어젯밤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영이와의 대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딸은 제가 너무 성급하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를 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어요. 장인호 씨는 그날 딸 앞에서 정말 매너 있게 행동하셨어요. 상황이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시고 미영이에게 어머님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혹시 불편하시다면 언제든 거리를 두겠다고 양해를 구하시는 모습이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과연 제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밤마다 그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인호 씨도 제 마음을 알아차리셨나 봐요. 며칠 동안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평소처럼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벼운 인사만 하고 지나가셨고,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누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의 그런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보다 부담스러웠어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다른 이웃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어떤 분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어떤 분들은 좀 못마땅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일주일 정도가 그렇게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한 건 아닐까? 딸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장인호 씨가 서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터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했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이셨어요. 거실로 안내해드리고 차를 내어드렸는데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정희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마음들이 그 한마디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미영 씨 말씀도 일리가 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분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그동안 혼자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걱정, 주변의 시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그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장인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정희 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분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이제 와서 혼자 지내는 건 자신이 없어요. 물론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미영 씨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살면 안 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 무엇보다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기쁨,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하지만 결국 제 마음도 그분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혼자가 되는 건 이제 두려워요.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그분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을 어떻게 설득할지, 주변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낼지, 그리고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렇게 결정이 된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났거든요. 그렇게 결심을 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미영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딸에게 솔직하게 저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기로 한 거죠. 그날 저녁 미영이를 집으로 불러서 장인호 씨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장인호 씨가 정말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미영 씨, 저는 어머님을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중해야 할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저와 만나면서 변화된 마음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잊는 게 아니라 그 그리움과 함께 새로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 딸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미영이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장인호 씨의 진정성을 느꼈나 봐요. 무엇보다 그분이 저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걸 딸도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인호 아저씨가 엄마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다면 저도 찬성할게요. 딸이 그렇게 말해줬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본격적으로 함께 살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인호 씨의 집과 제 집 중에서 어디서 살 건지 고민하다가 결국 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햇볕이 더 잘 들고 공간도 조금 더 넓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로의 소중한 물건들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장인호 씨가 가장 아끼시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가져오셨을 때 저는 그걸 제가 가장 아끼던 와인잔들과 함께 거실 선반에 나란히 진열했습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 집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분이 만족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그 작은 선반 위에서 카메라와 와인잔이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 마치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옷장 정리였어요. 그분의 단정한 셔츠들과 제 원피스들이 한 옷장에 나란히 걸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실감났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그분의 면도기와 제 화장품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요. 부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가져오신 커피 도구들과 제가 쓰던 차 도구들, 그분의 그릇들과 제 그릇들이 한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정희 씨, 이렇게 함께 살림을 꾸리고 보니 정말 신기해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와 공간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그분이 감회에 젖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걸려서 완전히 살림을 합쳤어요.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와인 한 잔씩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밤에 함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해서 침대 양쪽 끝에서 조심스럽게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어느 날 밤 장인호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도 열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맞댔어요. 그분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면서 저는 그분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품이 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속삭이자 그분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 하나하나에서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어요. 그분의 따뜻한 숨결이 제 이마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키스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진한 감정이 담긴 사랑이었어요. 그분이 제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실 때면 마치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조용히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의 행복감, 완전함. 그렇게 서로를 토닥이고 어루만지며 보내는 밤들이 쌓여갔어요. 때로는 그저 껴안고만 있어도 충분했고, 때로는 더 깊은 스킨십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찾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웠어요. 매일 밤 그분의 품에서 잠들고, 아침에 그분의 얼굴을 보며 깨어나는 일상. 이런 평범한 행복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조용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야 찾은 사랑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장인호 씨는 제 옆에서 책을 읽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어요. 올겨울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혹시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사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